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고자산부터 좀 보겠습니다. 실지 재고조사법은 출고분을 기입함으로 장부상 재고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계속기록법이 있고 여기 실지 재고조사법이 있으면 얘는 매입하는 걸 기록하고 판매되는 수량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실지 재고조사법은 매입은 기록하지만 판매는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실제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자산을 세분다고 했기 때문에 실지 재고조사법은 출고분, 나가는 재고자산을 당연히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맞고요. 2번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판매에 대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단점이 뭡니까? 번거롭다는 거죠. 왜? 팔 때마다 재고자산 없애면서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계속기록법은 기중의 상품 계정의 잔액을 구하면 재고자산의 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맞죠?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엔 우리 매입할 때 재고자산, 매입 채무, 판매될 때 재고자산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기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실지 재고조사법은 중간에는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죠. 4번 보시면 계속기록법은 사용하더라도 기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지 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맞죠? 계속기록법은 장부상 재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모가 존재한다면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4번도 맞고요. 5번 저가법은 종목별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되 조별 기준도 허용하지만 총액법은 허용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답용으로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할 때 총액법을 허용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얘기해야 돼. 총액법은 안 돼요. 봤고요. 6번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지만 감모손실은 직접 차감한다. 맞죠? 감모손실은 정말로 재고자산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재고자산을 없애면서 감모손실로 기록하지만 물론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지만 평가손실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기재하고 평가손실로 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평가손실 관련해서는 평가손실을 당한 재고자산 남아 있어요. 가격만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6번까지 봤고요. 7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그 발생 내용이 정상적인지 또는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 표현한다. 맞죠? 우리 감모손실 같은 경우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하지만 평가손실 같은 경우엔 내가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격이 떨어졌는지 가격이 올라간지 알 수가 그 외 활동으로 가격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모는 정상과 비정상이 존재하지만 평가손실은 정상과 비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8번 보시면 시가의 회복이 발생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영업이익까지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여기서 판관비를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별도의 수익으로 기재할 수가 구조상 없고요. 손익계산서 구조상 없고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8번. 9번 보시죠. 표준 원가법은 그 평가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건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표준 원가법이 뭔지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오답용으로 그래서 표준 원가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할게요. 10번 보시면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지만 이익 조작이 가장 쉽다. 맞죠? 여러분들 개별법은 언제 사온 게 언제 팔렸는지 안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3자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이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답용으로 개별법은 이익 조작이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얘기가 돼요. 11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매출 총 이익에는 영향을 준다 나와 있는데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뺀 건데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매출원가의 증가를 가져오잖아요. 괜찮죠? 체크하시면 되고 10번 물가 상승 시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현금 흐름이 양호해진다고 그랬는데 물가 상승 시에 이렇게 나오면
판매 가격이 이렇게 일정하다면 선입선출법일 땐 요게 팔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후입선출법은 요게 팔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나와요. 이익이 많이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이익이 적게 나오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이 현금 흐름에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만 이 경우에 조금 더 문제를 정교하게 낸다면 법인세 고려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구 저희 실제 금융연수원 교재를 보면 문구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를 고려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문구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6번에 이제 금융자산 보겠습니다. 6번 금융자산 보면 만기 보유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되면 분류 변경일 현재 다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에 기재한다. 맞습니다. 이거 좀 외울게요. 만기에서 매도로 바뀌면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해주고요. 좀 이거 기억할게요. 외우셔야 돼. 매도에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되는 경우엔 분류 변경일까지 발생한 평가 시점 이 평가손익은 잔여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만기에서 매도로 바뀌면 기타 포괄손익을 처리하고 매도에서 만기로 바뀌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한다. 이렇게 좀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최근에 저희 시험에 나와서 요 정도 문구를 좀 기억할게요. 정리해서.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시장성을 상실한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되며 분류 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 원가로 본다. 이 경우에 분류 변경일까지의 미실현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본다. 이거 맞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상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나 만기로 바뀔 수가 없어요. 언제만 바뀔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나 만기로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나 만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4번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으며 맞죠? 다른 유가증권 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나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다만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고요. 5번 보시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 이하로 할인 취득하게 된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액면 이자율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보장하는 수익률이고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다면 시장에서 이 채권의 액면 금액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더 높은데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그걸 보장을 못 해준대. 그럼 더 싼 가격으로 사야겠죠. 그렇죠? 봤고요. 6번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현금 배당금의 수령을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 지분법 적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 배당 가능금액만큼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불어오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나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줄였던 거 기억하시죠? 좋아요. 7번 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수령하는 경우나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 절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회계 처리 안 해요. 왜?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하면 이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한 회사 입장에서 자본 총계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주식수의 변동을 가져와서 단위당 취득 원가는 바뀔 수 있겠지만 좋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 8번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에 반영된다. 맞죠? 왜? 얘는 재분류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매도 가능 증권이 100원입니다. 120원으로 공정가치 평가했대요. 그리고 130원에 처분했대요. 이런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처분 손익은 30이에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엔 처분 대가에서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를 빼주면 처분 손익이 나오지 중간에 공정가치로 얼마 평가했다 하더라도 처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괜찮죠? 8번까지 봤고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시죠. 9번 보시면 지분율이 10%인 회사로부터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당기순이익은 변동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일단 주식 배당이나 무상주로 주식을 수령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로부터 현금 배당을 수령하면 당기순이익은 변동하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봐서 현금 들어오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줄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지분율이 20% 이하라면 현금 배당 받았을 때 현금 들어온 것처럼 들어온 것만큼 배당금 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1번 보시면 지분율이 30%인 회사로부터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아무 회계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공부할 때도 봤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받으면 아무런 회계 처리할 게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12번 지분율이 25%인 회사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수령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불변이다. 아무튼 자본전입, 무상주, 주식 배당은 절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유형 자산을 볼 건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을 그냥 당기손익 처리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남의 건물을 사와서 뽀개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과 구입 가격을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만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뽀개는 경우엔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되게 많이 나왔고 이번 환경 규제 등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자산 지출 금액은 비용 처리하거나 회수 가능하게 범위에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나와 있는데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직접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취득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소유의 땅이 공정가치가 10조짜리인데 내가 현금 7조만 주고 취득했대요. 그럼 나머지 3조를 정부 보조금으로 기재하고요. 얘는 다 공정가치로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IFRS 같은 경우에 현금 7조 줬으면 현금 7조 나가면서 토지를 7조로 기재할 수도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공정가치로만 기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용으로 할 수 있다. 명목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그럼 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좋아요. 3번까지 봤고요. 4번 보시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 국공채 할인액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차를 사는데 차가 1억짜리예요. 차 사는데 채권을 사래요. 채권의 공정가치는 1,000만 원인데 채권을 법규에 의해서 2,000만 원에 구입했대요. 그럼 내가 채권을 1,000만 원 더 비싸게 구입한 거 아닙니까? 차를 사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 더 비싸게 주고 산 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1.1억이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재평가 모형은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재평가 모형은 모든 유형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써야 되는 것도 모든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는 재평가, 건물은 원가 모형, 기량치는 원가 모형, 건물은 재평가 모형 가능하다 그랬어요. 동일 범주별로만 동일하게 선택 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번 보시면 공정가치가 증가한 토지는 재평가 모형, 감소한 토지는 원가 모형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동일 범주야. 토지라면 재평가 모형이나 원가 모형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자, 그럼 7번 보시면 이전에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0원에 취득했고요. 공정가치가 120이었대요. 그럼 이만큼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만큼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고 이만큼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에 인식했던 기타 포괄 이익에 인식하는 재평가 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해야겠죠. 좋아요. 그 얘기고요. 8번 보시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 상승하는 경우에도 건물만 오르는 거지 토지의 내용 요소나 토지의 잔존 가치에는 절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9번 보시면
단기의 제품 생산 수량보다 판매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같은 금액의 크기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구만 좀 체크할게요. 단기의 제품 생산 수량보다 판매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면 같은 금액의 크기보다 이익이 증가한다. 왜냐면 보세요. 올해 감가상각비가 10,000원 나왔대요. 근데 실제로 올해 생산 수량이 1000개래요. 그럼 한 개당 감가상각비가 10원씩 나왔을 건데 판매를 800개밖에 못했대요. 그럼 800개 곱하기 10개에서 8,000원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나머지 2,000원은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됐을 테니까 이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실게요. 이거 원가액 얘기인데 저희 시험에 원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10번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진법 쓴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었고 이제 넘어가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보시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아무튼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경상개발비는 그냥 비용 처리죠. 체크하시고 2번 연구비는 발생 즉시 항상 비용 처리한다. 맞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죠. 3번 관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 개발비라 할지라도 이후에 자산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절대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아시죠? 연구 단계에서 연구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지출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고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지출들만 개발비로 잡는 거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이전에 발생한 지출들을 다시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얹어주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4번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면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권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사업결합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자산이 있으면 피취득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인수했는데 해커스는 윤돈이에 대해서 자산으로 안 잡아놨는데 삼성전자가 볼 때 윤돈이가 자산성이 있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합병했을 때는 윤돈이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좋아요. 여기서 5번 보시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면 손상차손 당연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대부분 동일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인식기준이 차이가 나고 상각의 차이가 나고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하지만 무형자산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는 재평가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맞고요. 6번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에 응용하는 활동은 우리 연구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6번, 7번 무형자산의 식별 가능성은 분리 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에 의해서 판단한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답 유형으로 식별 가능하려면 분리 가능성과 법적 권리가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틀린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식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8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재평가 안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회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잖아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일 때는 재평가 무형을 쓰지도 않고 원가 무형일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걸 가정하고 지금 문구를 낸 게 아니라 손상차손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돼요. 무조건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무형자산도 생각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9번 보시면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추후 회복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영업권은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지만 환입은 인식할 수 없고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하고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좋아요. 10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액법만 써야 되고요.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10번까지 봤고요. 11번, 12번 보시면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나 브랜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12번 보시면 영업권은 제가 했던 얘기가 나와 있네요. 맞는 얘기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말문제 특강 2번째 시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